안개 낀 아침에 햇살 속에 애프터라이프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죽을 때의 뇌 10장에서 54세 신경외과 의사는 새벽 4시 40분에 심한 두통과 요통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그 후에 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그의 의식을 잃고 가족은 그를 깨울 수가 없었다. 아내는 그가 발작을 시작할 때부터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급히 그 지역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뇌 촬영을 포함해서 신경학적인 검사를 했더니 대뇌 피질, 생각, 인지, 기억, 형성, 강금연 손상이 일어났다. 뇌간, 우리가 깨어있던 잠자던 뇌간의 혈압 조절은 여기도 손상이 되어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그가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어서 죽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 동안 기분 혼수 상태에서 어떤 뇌전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생제와 약으로 맞고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도왔다. 이번 셋째 날 반복 촬영한 뇌 사진을 보면 두개골 안쪽 대부분은 영역에 고름이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꼬집고 바늘로 찔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치명률이 90%라는 희귀한 급성 뇌 박테리아 감염을 앓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혼수 상태에 있었지 되는 날 눈을 떠서 모든 사람은 놀라게 했다. 그는 깨어나긴 했지만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들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기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했던 복잡한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깨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기억과 말하기 능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며칠 후부터 혼수 상태에 있을 때의 경험을 기억해내고 설명할 수 있어서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음악 소리와 함께 투명하고 환하고 천천히 회전하는 빛에 들어올려져서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빛, 색채와 함께 풍요롭고 초현실적인 환경으로 들어갔고 그는 의식이 있지만 육체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의 꽃, 벚꽃, 기쁨에 겨워서 춤추는 존재들 천사 같은 노래, 하늘을 휘 가로지르는 그 금빛의 둥근 형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안리인처럼 보였던 젊은 여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다음에 그 영역에서 더 높은 영역, 사람을 얻어가고 신의 치유력이 넘치는 칠흑같이 어둡고 무한한 영역으로 올라갔다. 그분에게는 신이라도 용어는 너무나 부족도 없는 단어로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그의 병원 침대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중환자실 환자에서 보통 금지된 일이다 하지만은 표준 혼수 척도에서 그의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난 날 가족과 그려지는 그가 말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확인을 해주었다. 그는 초현실적인 안경에서 그와 동행했던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족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던 그는 몇 달 후에 친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그가 만난 적이 없지만 10년 전 사망한 여자 형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여자 형체가 임사체험에서 만난 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몇몇은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임사체험자 중에 한 명인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나들의 청구에 들어서 임사체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잃지 않았다.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증거가 이럴 때까지 기억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은 2년이 걸렸다. 임사체험 후에 만 2년이 되는 날 이분은 직접 운전해서 아들과 함께 버지니아 대학교로 왔다. 이들은 그 당시에 신경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2만 자에 이르는 이성적인 글을 쓴 이분은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탐구를 시작하고 싶었다. 학구적인 신경학과 외과 의사인 그가 알기에는 혼수 상태에서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기억을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 없었다. 하물며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를 찾아온 이분은 예상과 달리 이런 수수께끼 때문에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활기가 생겨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열의로 가득했다. 그는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어서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버지니아 대학교로 온 것이었다. 나는 그의 아들에게 신경과학 전공자로 그래서 아버지의 체험으로 알게 된 게 뭐냐고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 침묵에 그는 모르겠어요. 그가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분은 이 진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적이 없었고 그가 혼수 상태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에게 투여한 약 때문에 그저 몽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의 주제로 훈련받은 나 역시 이분이 자신의 의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나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선뜻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진료 기록 전체를 병원에서 얻었다. 나만 그 기록을 검토한 게 아니었다. 두 명의 다른 의사 서비카니와 롤은 모두 따로따로 600장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분의 의학적인 상태를 가늠했다. 우리 세 명이 각자 판단을 마친 후에 만나서 결론이 서로 다르면 함께 의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 따로따로 내린 결론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료 기록이 아주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CT 촬영 결과를 보면 뇌의 빈 부분이 고루고루 꽉 차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가 절대 깨어나지 못하나 깨어나더라도 다시는 말을 하거나 스스로 생활할 없다는 소견을 적어놓았다. 우리 세 사람 모두 그가 뇌가 최악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죽기 일부 직전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혼수 상태인 사람이라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결론을 따로따로 내렸다. 자를 보면 그의 혼수 상태는 투여받은 약과는 관련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어떤 약을 투여하기도 전에 곧장 혼수 상태에 빠져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엿새 후에 그는 약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 깨어났다. 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현재 지식으로는 이번에 본 혼수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경험을 했다. 또한 그렇게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생생하고 깊이 기억할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분만이 아니다. 그러면 내 기능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원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초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정신과 뇌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발바닥에 간이라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의식, 우리 자신 그리고 주위 세상을 의식하는 사례다. 우리의 의식은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이자 가장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도 없다. 우리 정신은 마인드는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 감정, 욕구, 기억, 희망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브레인은 두 개월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 회백실 덩어리로 신경세포와 지지세포, 교질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정신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수백 년 동안 정신과 뇌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수백 년에 걸쳐서 정신과 뇌의 관계 속에서 가설이 제기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정신은 뇌의 산물이거나 정신과 뇌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추정이 가장 보편적인 가설들이다. 이 중에 어느 가설도 정신과 뇌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정신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반면에 정신이 뇌의 산물이라면 아니라면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리고 정신과 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문제를 토론해왔다. 우리에게서 정신과 뇌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유는 아직 적당한 답, 언제나 들어맞는 하나 이상의 답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물질적인 뇌로 정신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정신은 내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뇌의 전리와 화학적인 변화로 우리의 의식, 지각, 생각, 기억, 감정과 의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로 뇌 활동과 정신적인 경험의 연관성을 일성적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머리를 맞으면 평소처럼 또렷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뇌졸중, 발작과 뇌진탕 같은 뇌 질환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능력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 또한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특정 정신 기능이 뇌의 특정 부위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시각은 후두엽 활동과 관련이 있다. 뇌의 뒷부분에 있는 후두엽은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면 특정 정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령 스스로 후두엽을 제거하면 눈 기능이 정상이라도 볼 수 없게 된다.
후두엽. 우리는 내의 특정 부위를 전리로 자극하면 정신적으로 특정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래서 후두엽을 전기 자극하면 시각 체험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정신이나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만이 뇌의 정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단순히 연관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결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 왼쪽 발에 신은 양말 색깔은 보통 오른쪽 발에 신은 양말 색깔과 같다. 한쪽 양말 색깔을 알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쪽 양말 색깔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왼쪽 양말 색깔이 오른쪽 양말을 특정한 색깔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내가 만약에 왼쪽 발에 파란색 양말, 오른쪽 발에 갈색 양말을 신는다면 한쪽 양말이 다른 쪽 양말을 같은 색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활동과 정신기능에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 정기활동이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생각이 너의 정기활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책을 읽을 때 neuro신경에서 보는 당신 뇌의 후두엽 중에 시각정추와 측두엽 중에서 어느 정추에 전기신호를 보낸다. 그렇다고 반드시 신경세포의 전기활동이 당신에게 이 책의 글자들을 읽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당신의 글자들을 읽으면 신경세포의 전기활동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펜필들은 뇌의 여러 부위를 전리로 자극해서 기능을 알아내면서 뇌의 지도를 그리는 선거적인 연구에 수십 년간 몰두했다. 그러나 펜필드가 환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뇌 부위를 자극할 때 환자들은 그들의 팔다리를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그 대신에 펜필드가 그의 팔다리를 강제로 움직인다고 느낀다고 했다. 펜필드는 의사 생활이 끝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의식이 있는 환자 뇌의 한쪽 방구 중에서 운동 표질에 정극을 붙여서 손을 움직이게 한 후에 그 환자에게 정정 묻곤했다. 내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움직였죠? 라는 게 환자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그가 입으로 소리를 내게 만들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내게서 그 소리를 끌어냈죠? 이처럼 DNA 표질이나 전기 자극으로 환자를 믿거나 결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다. 펜필드의 환자들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정신과 펜필드 전리로 자극하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뇌 차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뇌와 정신은 다르다고 확신했다. 뇌와 정신은 다르다. 정신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말과 소하는 위장이 하는 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위벽 근육이 연동운동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으깨는 일부터 위산과 위의 다른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일까지 위가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잘 안다. 그러나 뇌에 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척추를 따서 운동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근육으로 보내고 근육세포들을 자극해 우리 팔과 다리를 수축하고 움직이게 하는지 안다. 그러나 물질적인 내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 기억 그리고 주위의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철학 교수 알바 노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신경과학자, 심리 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내가 우리 의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느낌과 감정, 기성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다른 한 가지 명제만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웨크스가 팔을 벌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헨리 솔리번이나 동료들이 자기 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헬베른 룬드처럼 내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떻게 정신활동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내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동안의 생민의 일상적인 생각,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신경세포 안의 전리나 화학적인 변화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 정신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악기가 하는 일이다 라는 말과 같다. 악기가 음악 소리를 만들기는 하지만 스스로 만들지는 못한다. 무슨 소리를 낼지를 결정하고 악기가 그 소리를 만들도록 하는 악기 외의 뭔가가 필요하다. 정신이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보통은 뇌와 협력한다는 다른 해석도 있다.
내가 정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해석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심장각동이 멈추고 호흡도 멈추고 산소와 연료를 운반하는 혈액이 더 이상 내려 들어가지 않으면 10에서 20초 안에 뇌에서 전류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을 한다. 만약에 실제로 뇌전류와 화학적인 변화로 정신이 만들어진다면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임사체험을 할 수가 없어야 한다. 만약에 정신이 전적으로 뇌에 좌우된다면 어떻게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임사체험이 정신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또다시 내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임사체험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